우리에게 무려 9통의 편지를 보내온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안양의 자기 동네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희진이와 예슬이. 결국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도 교통사고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 사람 더 죽이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에 지금 분노가 치밀어서 굉장히 지금 사실 제가 정말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면 국과수 감정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 국과수 감정도 없이 강제추행 누명을 썼습니다. 참 이 정승이라는 이들은 오직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 어린 두 소녀를 살해했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인면수심의 범죄자 정성현. 과연 무슨 근거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그날의 진실은 대체 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가을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부터 최근까지 우리에게 무려 9통의 편지를 보내온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9통이요? 아니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길래 9통씩이나. 지금 그 테이블 위에 있는 편지들이 모두 다 한 명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어머, 이거 봐도 돼요? 예. 와, 아니, 거의 무슨 책 한 권 정도 나올 만한 분량인데요? 이게 뭐야? 공문서 같은 것도 있네요? 정성현? 굉장히 평범한 이름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좀 처음 듣거든요. 네. 네, 익숙하지 않은데. 정성현이란 이름은 조금 낯설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이었죠. 네. 크리스마스에 실종됐다가 3달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혜진이와 예슬이. 네, 이른바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의 진범입니다.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이 실종된 지 오늘로 3주가 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연인원 12,000명이 나서 야산과 주택가를 수색하고 전단지 18만 장을 뿌렸지만 단서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실종된 이혜진 양은 결국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안매장된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11일. 시신은 땅속 20cm 아래에서 10부분으로 나뉘어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훼손이 심해 신원 파악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39살 정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알던 사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러셨어요? 예, 안 죽였어요. 그 지금 억울하세요? 예. 왜 억울하세요? 조사도 아직 안 받았는데요. 정 씨가 두 어린이를 만난 것은 지난해 성탄절 오후 6시쯤. 술을 마시고 환각 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집 앞 골목길에서 두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자 정 씨는 집으로 끌고 가 성추행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차례로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이렇게 달아. 빨리 가서. 막내야, 야 가지마 거기. 모자 벗겨라래 일단 얼굴 좀 보게. 여기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장면인데요. 방금 보신 거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의 분노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었던 그런 현장이죠. 제 영상을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진짜 꼭 돌아오겠거니 하면서 제가 참 애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결국 이제 아이들이 시신으로 처참하게 발견되고 아마 다 찾지도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아니 고작 10살, 8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살해해놓고 아니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정성현이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독방에만 갇혀 지내고 일일 1시간 실외 운동뿐이라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를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니 그 자체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기 죄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이고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 누명 썼고 그 과정에 증거 조작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공개하고 공론의 장에서 따져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편지를 갖고 채널 A에서 무슨 내용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래도 사실을 보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거부한다고요? 누명을 쓰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야, 이거 뭐지?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단 한 가지로 짐작이 되죠. 나는 억울하다. 내 사건은 조작되었다가 주된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재심을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만약에 이 정성현의 주장이 지금 사실이라면은 이게 우리 방송에 나가고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가요? 이거? 저희가 좀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또 검토도 해야 되니까 네. 그 당시 사건을 이제 담당했던 검찰, 경찰 그리고 이제 정성현의 변호인 등 약 20명이 넘는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정성현이란 이름 3글자를 꺼내는 순간 학을 떼면서 일체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어머, 이유가 뭐예요? 정성현은 이제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 조금이라도 심기가 거슬렀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발을 그냥 남발을 해서요.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사건 관련 보도를 한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소송을 하기도 했고요. 또 뭐 구치소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있었습니다. 정성현과 이제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얽히게 되면 상당히 피곤해진다 이런 것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되겠죠. 사실 우리도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그런 소송에 우리도 휘말리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원체 그가 무죄를 주장하는 그 근거들의 사실관계를 저희가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히고 사형수 정성현의 형기를 다시는 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방송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유가족에게 이제 일단 상의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꺼내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정성현이가 끝까지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방송을 얼마든지 해서 좀 세상에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두 소녀를 살해했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인면수심의 범죄자 정성현. 과연 무슨 근거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2007년 악몽 같았던 크리스마스. 그날의 진실은 대체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정성현의 진술과 판결문을 토대로 재구성한 범행의 전말부터 들여다보시죠. 이제야 제대로 되네요. 악성 코드가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아무거나 막 설치하시면은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깔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거나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보니까 백신이 안 깔려 있던데
제가 서비스로 깔아드릴게요. 어머 친절하셔라. 고마워요. 보시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사건 당시 정성현은 39살 미혼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수리일과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열심히 사는 평범한 청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성현은 주변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정말 숨겨진 얼굴이 또 있었습니다. 그냥 하자, 그냥 하자. 내 생일이지. 핀 같은 거 있어? 핀 같은 거랑 목걸이랑 막 예쁜 거 파는 가게가 있거든. 마스크들도 예쁜 거 많이 팔고. 마스크들은 무슨 팔려있는 거? 얘들아, 과자 먹을래? 너도. 감사합니다. 얘들아, 아저씨네 집에 엄청 재밌는 영화 있는데 보러 갈래? 실제 이 정성현이 살던 그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이제 정성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자아이들을 보면 과자도 사주고 뭐 친절하게 말도 붙이고 아이들이 뭐 쫓아가는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화인데요? 너희들 같은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엄청 재밌어. 엄마가 집에 일찍 들어오라 그랬어요. 전 집에 갈래요. 저도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보자. 경찰이 정성현의 집을 이제 압수수색했을 당시에 그 집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잔인하게 사람을 잔해하는 그 살인 동영상, 스너프라고 불리우는 그 동영상과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 동영상들이 1,400여 개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음란 사진도 뭐 10,000장이 넘게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검거 후 재판 과정에서 진행한 이런 정신 감정 결과에도 어떤 성적 가학증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 기호증 뭐 이런 게 의심된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요, 아동 성착취물이죠. 이것을 소지한 사실이 이제 수사에서 드러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다.
뭐 형사님도 이런 거 보면 뭐 자극적인 거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아주 뻔뻔한 그 진술이 나오고 있고요. 성적으로 아주 왜곡된 환상들을 이렇게 내면에서 키워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제 충족시키고자 이 충동이 이 범행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니, 우리 불꽃놀이 하고 가면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이잖아. 엄마랑 같이 할 거야. 나도 하고 싶은데. 너 엄마랑 초코파이 먹는다며. 불꽃놀이는 다음에 하자. 알았어. 얘들아, 너희들 아저씨 알지? 아저씨 저쪽에 사는 사람인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부탁이요? 뭔데요? 우리 집 강아지가 아파서 밥을 못 먹어. 너희들이 먹여주면 먹을 것 같은데 같이 가서 좀 봐줄래? 강아지요? 강아지 계속 밥 못 먹으면 안 될 텐데. 맞아. 계속 못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우리 강아지 좀 살려주라. 서우야, 가서 볼까? 응. 아저씨, 저희가 가서 볼게요. 고마워. 저쪽이야. 아저씨, 강아지 없는데요? 강아지 어딨어요? 강아지 집 안에 있어. 순둥아, 아빠 왔다. 얼른 와봐. 들어가지 마. 아유. 아저씨, 강아지 없는데요? 강아지 어딨어요? 아저씨 왜 이래요? 아저씨 나 집에 갈래요. 아저씨 말 안 들으면 집에 못 가는 줄 알아. 따라와.
아저씨 무서워요. 집에 갈래요. 내 말 안 들으면 집에 못 간다. 아, 뭐야. 왜 문을 닫아? 무슨 짓 하려고?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유인해서요. 저렇게 방 안에서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아, 지금 애들한테서. 여기야. 잘 썰리죠? 그럼요. 100년 묵은 소나무 베는 것도 문제 없어요. 다행이네요.
진짜 이 아이들한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실화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고 정말 보는 내내 좀 괴롭네요, 많이. 자, 정성현이 아이들을 유인해서 성추행하고 살해한 범행의 전말을 저희가 한번 다시 차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25일 오전이었습니다. 혜진이와 예슬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외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놀이터에서 만나서 선물을 산 후에 함께 놀던 이 두 아이는 오후 5시 전후로 안양 문예관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그 시간이 정성현의 범행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사건 당일 5시 30분경 오후 도로 건너편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 아동들을 발견한 정성현은 이 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죠. 자신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픈데 한번 봐달라. 이렇게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하고 감금합니다. 그 강아지 아프니까 같이 가서 보자고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아프니까 밥을 좀 먹여달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집에 갔는데 강아지는 없으니까 강아지 왜 없어요 아저씨? 그러니까 집 안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등을 밀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현관문을 잠근 거죠. 이제 아동 성범죄자들이 아이들을 유인하는 대표적인 수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도덕심, 동정심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해서 유인을 하는데 수법으로 활용을 하죠. 또 한 가지 정성현의 범행에서 나타난 그 아동 성범죄자들의 전형적인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요? 그게 뭐예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피해 아동들이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동 성범죄자는 먼 곳,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고요. 대부분 피해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집과 범행이 저질러진 정성현의 집은 뭐 걸어서 뭐 2, 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아저씨 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건 진짜 바로 이웃이라고 봐야죠. 저건 정말.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나도 들을 수 있는 거리 같은데. 정성현의 집 앞 골목길은 이제 피해 아동들뿐만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이게 등굣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동네 아저씨 이런 사람이었죠, 정성현은.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이제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합니다. 성추행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정성현은 아이들의 코와 입을 막아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완벽한 범죄를 꿈꾸며 사체를 훼손. 혜진 양의 시신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야산에, 그리고 예슬 양의 시신은 시아오 인근 군자천에 나눠서 유기했습니다. 아니 정성현이 아이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유인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정성현은 이제 와서 뭐가 억울하다는 거지? 그럼 뭐 정성현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나는 아이들을 납치한 적이 없다. 성추행을 한 적도 살인을 한 적도 없다. 이겁니다. 정성현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신을 유기하였다고 곧바로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피해자를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길거리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치하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3학년, 5학년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을 아무 의심이나 반항 없이 납치당하고 집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죽일 살인의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강제추행? 강제추행하고 사람을 둘이나 죽인다고요? 왜요? 그 당시 검사나 국민이나 쇼킹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했고 특히 땡땡땡 검사가 그런 얘기 무지 좋아하길래 그냥 만들어준 것뿐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젠 무죄 증거를 제가 갖고 있어서 살인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정성현의 이 내용은요, 이 자신이 당시에 모두 자백을 하고 진술했던 내용을 이제 와서 완전히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성현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내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거 맞다. 근데 살인은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냐? 내가 유인하고 살해하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망언 이게 무슨 대망언이네요 진짜. 아니 너무 상식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도대체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이거 정말 한번 저희가 제대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대로 따져보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만든 것 같아요. 자, 2007년 12월 25일 두 여자아이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진범으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정성현. 검거 후 14년이 지난 지금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거고 정성현이 말하는 무죄의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그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을지 자, 사형수 정성현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가 주장하는 범행 당일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만취했네요. 우리 3차 하자 3차. 안 돼. 아까부터 마누라가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야. 집에 갈게. 이럴 거면 왜 불러낸 거야? 집에서 쉬게 두지. 이런 내 집에서 방구석에서 혼자 궁상될 것 뻔하니까 내가 구제해주려고 한 거 아니야? 나 놀아줄 만큼 놀아줬으니까 갈게. 진짜 이럴 거야? 진짜 이러는 간다고? 형! 진짜. 그날 선배가 불러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남들은 즐겁게 웃고 떠드는 크리스마스에 혼자 집에서 외롭게 보낼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불행해야 하는지. 지갑을 하나 놓고 엉져가는 게 어딨어. 그럴 거면 불러내지 말던 거. 술이 술을 부르고 집에서 소주 2병을 더 마시고 나니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환각제를 마셨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아직 본도 이게 흡입하는 것 같은데. 아주 이상한 건 다 했구만. 온몸이 짜릿해지는 쾌감, 몸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 정말 황홀했죠. 그런데 그 뒤로 뭘 했는지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정성현은 저렇게 이제 그 뭐 주장하는 말처럼 이제 본드를 뭐 흡입한 것이 저 처음이 아니고요. 지금 이 편지에도 보면 오랫동안 저렇게 황화물질 흡입을 통해서 폐가 거의 뭐 망가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날 1시 반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는 정말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강아지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유괴했다고요? 그건 자백을 강요받을 때 매건법 사건에 대해 얘기한 거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죽이는 거 본 사람이 있나요? CCTV에는 아이들이 찍힌 적이 없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경찰에서는 영상을 빼돌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아니, 유괴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죽이나요? 그날 누굴 만나서 벽 쪽으로 민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죽은 사람을 주워온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뭐라고요? 죽은 사람을 주워와? 무슨 말이야 저게? 환각 상태에서 거의 깰 때쯤 방에서 죽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신고를 하면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죄가 더 훨씬 덜한 건데 말도 안 돼. 더 큰 죄를 저거를 숨기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하기 힘들어서 본드를 한 2통은 몸에 들이부은 것 같습니다. 사후 시신을 유기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신을 유기했다고 곧바로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혈흔이 나왔다고 저를 범인 취급하는데 화장실 혈흔은 딱 한 점 나왔고 그것도 면봉으로 딱 찍을 만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 증거도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시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시신을 어딘가에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려 트렁크에 시신을 실었습니다.
렌터카에 실은 시신은 안산 어딘가에 유기했는데 당시에는 환각 상태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났고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GPS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제가 정말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면 국과수 감정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 국과수 감정도 없이 강제추행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신을 유기하게 된 것도 모두 음주와 환각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날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그 형이 전화만 안 했으면 이런 일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게 공교롭게도 그 납치 살인이 일어난 딱 거기 딱 그 부분만 좀 생각이 안 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네요. 선택적 기억 상실인 거죠. 네. 아니 그 말대로라면 그 정성현이 환각 상태였던 바로 그 시간에 누군가가 아이들의 시신을 집 안으로 옮겨 놓았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만일에 정말 그 네. 주장대로 자신은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이 시신이 옆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시신들을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훼손하고 그 유기한 행동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말이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체 은닉에 관한 거는 현재 이렇게 그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환각 상태에서 집 주변을 돌아다닌 것 같은데 집을 나온 기억은 없습니다. 누굴 만나서 벽 쪽으로 민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죽은 사람을 주워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란 인식이 되어야 기억이 남는 건데 저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 다음 기억이 조금이라도 된 것을 말씀드리죠.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방에 있는 시신을 유기하기로 생각하고 평촌역에서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할 때 보았던 렌터카 회사가 생각나서 일단 차를 먼저 빌리러 갔습니다. 환각 상태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죽이지 않았다는 건 확신을 그렇게 또 하는 건지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현은 그러니까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자신은 누명을 썼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 아동을 약취 유인했다는 CCTV가 조작됐다. 자, 둘째, 경찰이 국과수의 감식 결과를 조작해서 자신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웠다. 그리고 세 번째,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정성현이 보낸 이 많은 편지들 모두 이 세 가지의 요건,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성현이 지금 우리에게 보낸 이 편지 9통 안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가 그 CCTV 내용입니다. 네. 무려 137회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의 증거가 조작됐다라고 진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도 없는 경찰이고 순 거짓말이나 하고 허위 서류나 작성하고 그 당시 안양경찰서가 국민을 속인 겁니다. 증거인 CCTV 수사 자료 없애는 걸 아주 우습게 하는 경찰인데 저보고 죄를 인정하라고 하나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뭔가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정성현이 증거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CCTV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정성현이 집 근처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 위반 단속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마지막 목격된 곳
인근의 한 오피스텔 입구의 CCTV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편의점 앞 도로의 주차 위반 단속 카메라에 대한 정성현의 주장은 2007년 12월 25일 17시 30분경 피고인 집 앞쪽 도로에 있는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약취 유인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현장에 그걸 목격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위치를 촬영하는 2대의 주차 위반 단속 카메라에도 본인과 피해 아동들이 찍힌 사실이 없다. 다시 말해 이는 자신이 아이들을 납치하지 않았다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성현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 카메라에 정성현과 피해 아동들이 찍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에? 그럼 정말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렇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지금 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우리가 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취유인한 지점이 이제 그 편의점 앞 도로다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정성현이 아이들을 약취유인한 곳으로 명시된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공소장과 실제 범죄 사실에는 이 장소가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안 찍혀 있어야 됩니다. 뭐야? 어이가 없네 진짜. 보통 골목길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고 윗길에 동네 분들만 다니는 뒷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윗길에 동네 분들만 다니면 이 윗길이 소로기 때문에 여기는 CCTV가 없습니다. 약취유인한 지점이 이제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기록에 첨부할 이유가 없었던. 그렇죠. 정성현은 우리에게 이 당시에 경찰 이 수사 보고서 4분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CCTV를 살펴본 결과 보고서예요, 이게.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 주차 위반 단속 CCTV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특이 수사 단서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성현은 지금 이 기록을 보고 경찰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없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참 특이 단서가 없었으니까 없다고 기록을 한 거고요. 네. 조작이나 이것을 뭔가 이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면 이 수사 보고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뭐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해서 검찰로 기록을 보낼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보면 만약에 지금 동선이 어디라도 겹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당연히 수고를 해서 복구를 해서 확인을 했겠죠. 그렇다면 그 정성현이 주장하는 또 다른 한 곳, 그 오피스텔 앞 CCTV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정성현이 아이들이 실종된 12월 25일에 이 오피스텔 CCTV에 실종된 아이들의 모습이 찍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고의로 그 영상을 숨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보면은 이 실제로 25일 16시 1분에 미 귀가자 확인, 16시 36분에 추정, 길 건너편 4분 시간 편차 적용. 여러분 이 수사 보고서가 작성된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2007년 12월 30일이면 아이들이 실종된 지 5일 후 아닌가요? 네. 이 보고서는 아이들의 실종 수사가 한참 진행이 될 때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정성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때였고요. 이 오피스텔 CCTV에는 사실은 이제 피해 아동들이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CCTV 화질이 워낙 좋지 않던 시절이고요. 이 그냥 단순히 건물을 감시하는 정도로만 썼지 지금처럼 화질이 좋거나 이런 CCTV도 아니었고요. 또 비슷한 옷차림의 아이들을 피해 아동으로 오인해서 오보가 나간 겁니다. 이 언론에서.
이 사건 초기에 안양 문예회관 앞에서 예슬이와 혜진이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이 CCTV 앞에 이 잡힌 화면이 있어서 경찰이 화면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만 이 화면 속 인물이 다른 어린이들로 밝혀지면서 한 가닥 있던 실마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근거를 삼아서 끝까지 이런 주장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정선현의 또 다른 주장 있잖아요.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정성현은 국과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자신이 성추행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수사당국이 부검 결과를 조작해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일단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의해서 그 판결문에 명시된 걸 보면 부검 결과 피해자의 생식기 내부 2곳에서 외상성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이 손상이 물론 언제 생긴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운반 과정이나 하천에 유기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성현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단순히 훼손하고 유기만 했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상태로 이 생식기 안에 이 외상성 손상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8살짜리 아이의 생식기가 그렇게 손상될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이 성추행의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성현은 이 부검 결과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국과수가 정성현에게 보낸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인 외력의 근거가 인정된다고 부검 소견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회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 과정에서의 판결이란 부검 결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와 사법기관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거듭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보면 끝없이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정성현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경찰이 조작했다. 그렇게 조작한 의견서가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나는 유죄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1심 법원에서의 정성현 본인의 진술 내용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썼던 반성문 그리고 법원이 국과수에 직접 요청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성현은 우리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서 직접 질문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경찰의 불법 행위인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및 현장 검증 조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가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련 CCTV 증거물을 경찰이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없애도 되나요? 세 번째가 안양 모 오피스텔 CCTV에 피해자가 촬영되었다고 수사 보고 작성을 하고 CCTV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없애버리고 이 수사 보고에 첨부된 사진도 없어졌는데 이 수사 보고 허위 보고서 아닌가요? 이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저도 이제 수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미 당시에 그 현장 검증을 할 때도 제가 바로 옆에 있는서 들었는데 이 끌고 가면서 아이들이 소리라도 질렀으면 누가 내다보기라도 했어도 내가 끝까지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자신이 했거든요.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이미 과수사나 현장의 수사력이 충분히 진범을 밝혀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시신 유기할 때 이동한 렌터카, 트렁크에서 나온 아이들의 혈흔, 화장실 아이들의 혈흔, 범행 훼손 때 사용한 범행 도구인 톱,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다가 결국 진술한 자백, 그날 어디로 나와서 아이들을 어디에서 만났고 어떤 방식으로 유기했다는 것을 모두 자신의 진술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그게 모두 허위 자백이었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편지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잠도 안 재웠다. 진술을 강요하기에 내가 대충 둘러댔는데 경찰과 검찰이 이 허위 진술에 맞게 증거를 조작한 거다. 강아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저 미국의 아동 살해범 얘기가 생각나서 내가 지어서 말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든 것이 허위 자백이고 강압에 의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옛날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게 무슨 50대 뭐 이런 때도 그러니까. 아닌데 무슨 경찰이 납득이 안 되네. 참 이 정성이라는 일은 일단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유가족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맞아. 오직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 그 참 다시 한번 유가족들의 그 심정에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다, 조작된 내용이다 이런 것은 전혀 또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오히려 검거 직후에는 부인을 하고 있던 이 살해 혐의는 영장 실질 심사를 가서 시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야? 어이가 없네 진짜. 이제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어떤 다른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 텐데 어쩌면은 정성현의 과거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 4년 전에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살인 혐의는 받지 않은 정성현의 또 다른 범행입니다. 정말 나랑 취미가 비슷하네요. 미자 씨랑은 뭔가 통하는 기분이 들어요. 저도요. 목소리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제가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몸도 좋아요. 지금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죠? 화면 처음에 전화방이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저런 식의 음성 연락을 하는 이게 통화 내용이 좀 음란하네 지금 보니까. 허벅지 근육도 엄청 단단하고 허리 힘도 엄청 좋고. 정말요? 그럼요. 보여줄까요? 좋아요. 미자 씨는 나한테 뭐 보여줄 거예요? 속옷 뭐 입었어요? 그날 전화방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서 와요. 생각보다 꽤 성숙해 보이시네요. 제가 좀 어른스럽죠? 근데 몸매는 20대예요. 그렇구나. 먼저 씻을래요? 그러죠? 얼마인지는 알죠? 10만 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17만 원이에요. 나보다 나이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 무슨 17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합시다. 하기 싫으면 말아요. 네가 무슨 17만 원짜리야. 늑다리 주제에 어디서 사기를 쳐. 이씨. 돈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왜 때리는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거 놔? 뭐?
친구? 이게 미쳤나? 분노하면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나 봐요. 누가 나 무시하래? 누가! 살려주세요. 너 살려주세요. 오늘 내 손에 죽었어. 그냥 좀 다퉜을 뿐인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그 여자가 죽어 있더라고요. 죽었어? 모든 건 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집이에요?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 같은데 지금? 아 설마 제가 생각하는 일은 아니겠죠.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간 건 신의 한 수였어요.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간 덕분에 제가 계속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될 테니까요. 아 그래서 벗어났구나. 아. 알리바이가 있다고 해도 시신이 발각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신은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해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시신은 누구도 찾을 수 없을 테니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신을 묻고 난 뒤에 비가 오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시신을 묻은 곳에 다시 찾아갔죠. 비 때문에 시신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걸 보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도로 파내 다른 동네에 옮겨 묻기로 했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이 일이 밝혀진다고 해도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결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나는 살인마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니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범행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건가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좀 뒤늦게 밝혀졌지만 일단 그 군포 부녀자 상해치사 사건입니다. 2004년 7월 16일 밤 11시경 군포시에 한 전화방에 있는 한 여성과 통화를 하다가 성적인 흥분을
느낍니다. 정성현은. 그리고 새벽 1시경에 인근 모텔에서 만나요. 근데 뭐 생각한 것보다 여성이 나이가 좀 많고 그 지불해야 될 화대가 비싸다는 사실에 다툼이 벌어져요. 그리고 욕설을 하면서 구타를 했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은 정성현은 사체를 자신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톱으로 훼손을 해요. 그 다음에 집 뒤에 야산 4곳에 안매장을 하면서 범행 사실을 숨깁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성현 입장에서는 나름 완벽 범죄를 한 건데 어떻게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이게 밝혀지게 된 건가요? 실종된 여성의 마지막 통화 상대가 바로 정성현이어서 탐문 수사를 했는데 당일 대리운전 때문에 그냥 통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아까 드라마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휴대전화 이 위치 확인 시스템 이걸 근거로 자신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범행이 드러나게 된 건가요? 그 소위 이제 정성현의 안양초등학교 사건, 초동생 살인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으로 계속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었죠. 그 군포 부녀자 실종 사건. 그래서 이 정성현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실종된 여성의 마지막 통화자였고 이 사건도 정성현이 유력한 범죄자이다 보니 이 두 사건은 동일범에 의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성현이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로 수색을 해서 또 시신 일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현이 두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지금 와서 부인하는 이유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두 사건에 대해서 정성현의 재판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근데 군포 여성 사건은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상해치사입니다. 상해치사와 사체 은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아,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네. 이게 뭐야? 이거 이제 발생한 지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범죄를 증명할 만한 시신의 어떤 훼손 정도를 통해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힐 만한 어떤 자료는 사실 훼손이 됐죠. 근데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법정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기 위한 폭력과 상해의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치사를 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상해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 둘 다 누군가를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가장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 행위를 했느냐. 이 살인의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것은 형량에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죠. 살인의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엔 4년 만에 드러난 이 군포 여성 사건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가 됨으로써 정성현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뭐 사체 처리 방법만 배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없다면 어쩌면 이미 결론이 난 사건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한 여성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후에 4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던 정성현이었습니다. 도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분을 숨기지도 않은 채 시신 훼손하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뻔뻔한 행각은 4년 뒤에 가족과 경찰이 석 달이 넘도록 실종된 아이들을 애타게 찾아다닐 때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짜장면 시키셨죠? $3,500원입니다. 여기요. 예? 됐어요. 그냥 가세요. 감사합니다. 전 그때 본드를 2통이나 들이붓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정신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짜장면이 목구멍에 넘어갔겠습니까?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네. 환각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가능했죠. 아니 저거는 애들 시신을 실었던 그 렌터카 아닌가요? 그걸 그대로 또 자기 생활하는데 쓰고 있네. 정성현은 26일 새벽에 피해 아동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습니다. 또 아침에는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태연하게 컴퓨터를 고쳐준 후에 오후 3시쯤에 그 렌터카를 반납을 했다고 해요. 이거 어디로 가져다 준다고? 우리 동네. 야 이거 네 차 아닌데? 차 바꿨어? 아니야. 차 수리해야 돼서 잠깐 빌린 거야. 아이고야 또 돈 깨지게 생겼네. 화장실에서 나온 혈흔도 그렇고 렌터카 트렁크에서 나온 혈흔도 그렇고 딱 한 점 나온 거 가지고 증거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이 증거 역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3일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을 찾습니다. 키는 140cm의 보통 체격, 단발머리에 핑크색 티셔츠. 그러다 동사무소에서 미아 찾는 방송을 듣고 나서야 그 사건이 사실이었구나 알았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안 나는 그 사건이 사실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정성현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온 저 편지에서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미아 찾는 방송을 듣고 아 사건이 이게 사실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해요. 유가족과 시민, 경찰들이 그 피해 아동을 저렇게 애타게 찾아다니는 저 모습을 정성현은 저렇게 바로 옆에서 저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휴. 이게 좀 해주세요. 맨날 그냥 잠도 못 자고 헤매고 다니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그냥 지금 지동생 찾기 위해서 그냥 맨발로 다니면서 그냥 지동을 어디서 쉴까봐 잠바도 안 걸치고 교복바람을 맨날 돌아다니냐 아들내미가. 아니 유가족이 저렇게 맨발로 애타게 아이들을 찾아다닐 때
정성현은 실제로 저 주변을 저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너무 무섭네요, 진짜. 작년 크리스마스에 경기도 안양에서 실종됐던 2명의 초등학생 중 1명이 실종 77일 만에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생환을 기다리던 가족들의 희망이 결국 꺾이고 말았는데요. 경찰은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경찰이 찾아올지도 몰라 미리 대비를 해둬야겠다고 생각했죠. 누구세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정성현 씨 맞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 동네에서 실종된 아이들 사건 알죠? 네. 아이들 찾았나요? 한 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정말 애들 본 적 없어요? 네, 없어요. 난 걔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어요. 위기는 겨우 넘겼지만 이러다가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어머니가 계신 보령에 내려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이혼한 친어머니 집은 경찰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또 열쇠 두고 나갔어? 실제 저기는 그 충남 보령에 있는 정성현의 친어머니 집입니다. 3월 11일 수원 아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이혜진 양으로 이제 확인된 이후에 경찰이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죠. 그러자 이제 정성현은 친어머니 집으로 도피를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아이들 DNA가 검출되는 바람에 제가 용의자로 지목됐고 잠복하던 경찰들이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시죠? 정성현 씨, 당신을 테리 서우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날 집에 있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해서 사람 여러 팀들게 해? 테리 시신이 발견된 주변 CCTV에서 당신이 빌렸던 렌트카가 포착됐어. 그뿐인 줄 알아? 렌터카 트렁크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애들 DNA가 나왔어. 한 명도 아니고 둘 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저 억울해요. 저 진짜 안 죽였다고요. 형사님들. 전 반성하고 후회하고 시신 유기 장소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였잖아. 죽였다고요? 안 죽였다고 나 여기 왜 끌려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말해. 그게 오히려 강간죄, 살인죄로 돌아왔지만 저 진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진짜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 그때 아실 거예요. 저 진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저는 생각하는 것만큼 악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히 연이어 일어난 것뿐입니다. 저는 정말 진짜 안 죽였다고요. 억울합니다. 저 진짜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소리가 참 너무 뻔뻔하게 들리네요. 3달 만에 극적으로 이 검거가 됐는데
정성현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나요? 네, 드라마에서 보셨다시피요. 이 체포 당시에도 극구 부인을 하고요. 또 횡설수설하면서 진술을 계속 이제 번복을 합니다. 예술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죽였다니까. 예술이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아, 지금 25일에 차 빌린 거 맞죠? 제가 차 빌렸어요. 그 차에 그 혈흔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25일 날 낮에는 저 아는 분랑 같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대리운전하느라고 차 빌려가지고 태우고 그랬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나서 그 혜진이하고 예슬이 바로 죽었나요? 네. 교통사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네. 교통사고 어디서 났어요? 그냥 팔도에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아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미친 듯이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슴 양쪽을 만지고 밑에도 음부를 만졌기 때문에 성추행이 돼서 제 범행을 안 보이게 하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아동 성범죄자들이 보면요, 특히 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나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보면 이 범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정말 그 잔혹한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고 하죠. 수사 초기 정성현이 이제 교통사고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지 나는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고요. 또 범행에 대한 지탄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전형적인 그냥 거짓말입니다. 결국 검거되고 일주일이 지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 날 정성현은 모든 걸 다 자백을 합니다. 그 자백을 하는 과정에 권 교수님께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네, 뭐 일단 증거들이 다 나왔고요. 또 수사팀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은 완벽하게 지금 범인으로 지목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단서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자백이 나와야만 어떤 과정에서 이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제가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어떤 심리나 어떤 그 변화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수사팀에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전략들이 협업이 되어가지고 수사팀에서 자백을 받게 됩니다. 네, 경찰의 끈질긴 설득과 철저하게 수사한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범행을 시인한 정성현에게 재판부는 결국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포악하여 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어린이를 상대로 납치, 성폭력, 살해 등을 저지르는 극단적인 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원에 책무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사형으로 정한다. 사형 선고를 받고 1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일말의 반성의 여지 없이 억울하다고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정성현. 근데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 모두 허위 진술이었다 라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는 건데요.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 증거 위조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뭐 허위 자백 강요다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없어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 진짜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 편지 지금 이 문구가 하나하나 지금 이 거론될 때마다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서 굉장히 지금 사실 그 감정이 지금 이렇게 오늘 수 없는 이런 기분입니다. 진짜. 그의 악행의 전말을 들여다보는 내내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편지들을 통해서 그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 왜 이 편지들을 보냈을까 하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든 재심을 청구해서 사형을 면하고 싶은 오직 그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재심이라는 게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어떤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가 새롭게 나오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지는 건데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거 아닌가요? 이 당사자인 정성현만 모르고 우리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 현행법에서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원 판결의 증거가 완벽하게 위조되었다라는 증거가 확보가 되거나 또는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거나 또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될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더더욱이 정성현이 왜 그렇게 증거가 조작됐다고 우기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얄팍한 그 그러니까. 지식 갖고 네. 어떻게든 또 좀 요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우기다 보면 또 뭔가 어떻게 좀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정성현은 혹시나 정말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그 심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사형도 집행될 수 있고 일부 기자들이 특히나 저의 실명을 쓰면서 사형 집행 1순위라고 아직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판사판입니다. 증거 조작해서 저를 죽이면 그 검사, 경찰도 살인자입니다. 정권이 바뀐 것이 잘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수사 재판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저의 신념입니다. 그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만 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그런 힘없는 여성 무참히 살해해놓고 정작 자신의 죽음은 무서운 모양인가 보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한없이 가벼운 존재처럼 느껴지네요.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목조목 이자가 주장하는 것을 허황되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직 지금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 정성현의 뻔뻔함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분노하시고 또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심정이 공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악마의 손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날 이후에 고 우예슬 양의 가족분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요. 고 이혜진 양의 아버지는 막내딸을 잃은 슬픔에 원래 술을 못 드시는 분이셨다고 그러는데 하루하루 술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끝내 딸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감옥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할 살인범은 정작 재심이라는 헛된 꿈을 꾸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정성현의 사형 선고가 번복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미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정성현이 조금의 헛된 희망도 갖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의 블랙 마치겠습니다.
2004년 서울 경기 일대는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잇따랐던 살인 강도 사건 용의자 37살 정모 씨입니다. 오로지 살인을 즐기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공격과 살해 사건이 열흘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진술을 실제 합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보람에 운동으로 가다가 무서워서 못 가. 비 오고 그 손 막 걸고 하니까요. 비 오면 더 무서워져.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바로 이자가 아닐까. 너무 소름 끼쳐. 기분이 너무 나쁘고. 2년 4개월 동안 13명을 살해했습니다. 잔혹한 살인마 정남기입니다. 채널 A